1945년 일본의 태평양 점령 시대는 오래전에 저물었고 연합군은 전 전역에서 진격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체스터 니미츠 미 해군 제독의 섬 뛰어넘기 전략은 미군을 일본 본토에 점점 더 가까이 데려왔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섬들만 점령하고 나머지는 우회했죠. 1943년 11월 미군은 타라와를 점령했고 이어서 1944년 2월에는 마샬 제도, 6월에는 마리아나 제도를 점령했습니다. 1944년 9월 펠레리우에서 벌어진 치명적인 상륙작전은 그러한 섬 전투가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시 알렉산더입니다. WW2 밀리터리의 특별편인 이오지마 전투 1일 전황에 환영합니다. D-Day 2월 19일 미 지휘관들은 다음 목표로 작은 섬 이오지마를 선택했습니다. 길이 7.2km, 너비 0.8에서 4km에 불과한 이 섬은 광활한 태평양의 작은 얼룩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도쿄와 마리아나 제도에 있는 미 공군 기지의 중간 지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오지마는 B-29 폭격기, 호위권기, 탐색 구조선의 지원 기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오지마가 도쿄부의 일부이며 일본의 주권 영토라는 점입니다. 미군은 이 섬의 점령이 일본에 심리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오지마 점령 작전명 디태치먼트는 미 해병대 5 상륙군단에 주어졌습니다. 총 10만 명의 병력과 700숍의 함선이 참여하는 이 전투는 미군이 5에서 1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오지마를 강요하는 것은 구리바야시 타다미치 중장이 지휘하는 일본군 제109 보병사단 2만 1000명이었습니다. 구리바야시는 펠레리우 전투를 자세히 연구했으며 해병대를 해변에서 막거나 피해가 큰 반자이 특공에 의지하기보다는 해병대를 상륙시킨 후 2개의 주요 방어선에서 소모전으로 갈아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 방어선은 수백 개의 동굴, 터널, 그리고 교묘하게 위장된 참호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일본군은 최후까지 이를 사수할 계획이었습니다. 구리바야시의 용감한 전투 서약은 각 병사에게 침략자 10명을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오지마 전투의 정토를 준비하는 3일 차료는 2월 19일에 준비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5 상륙군단 사령관 해리 슈미처장이 요청한 열흘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하지만 오전 9시 6개 상륙 해변에 첫 해병대가 이동해 올라갈 때 일본군의 저항은 약해 보였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병사들과 지원 LBT 상륙 차량의 내륙 진입을 막는 4.5m 높이의 화산재 단해였습니다. 불도저가 길을 내기 위해 투입되자마자 구리바야시는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 포화는 상륙 해변을 싸그리 조준해 사전에 조준된 상태였고 해병대를 맹렬히 공격하며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제 일본군 기관총들이 섬에서 가장 높은 곳인 반활화산 스리바치 산에서 발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한 일본군의 포화는 상륙해변의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채석장에서 쏟아졌습니다. 상륙작전 전부터 미 해병 4사단 사령관 클리프턴 케이츠 소장은 이곳을 걱정했죠. 이제 만약 가장 오른쪽 대대의 가장 오른쪽 중대의 가장 오른쪽 분대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병사 이름을 안다면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그에게 훈장을 추천하겠어. 여전 9시 11시까지 불도저들이 해변에서 길을 뚫고 해병대는 1번 비행장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D+1 2월 20일 해병대는 일본 비행장을 점령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일본군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동쪽에서는 해병대가 채석장을 향해 쌓아 올라갔고 28년대는 스리바치산 기슭과 그곳의 70여 개의 철근 콘크리트 진지 주변을 이동했습니다. 구리바야시는 부하들의 사기를 높이려 했습니다. 각 병사는 자신의 방어 진지를 자신의 무덤으로 생각하고 최후까지 싸워 적에게 큰 피해를 입혀야 한다. 로트맨의 157쪽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2월 21일 D+2에는 새로운 적인 날씨가 미군을 맞이했습니다. 비와 바람으로 해변이 마비되었고 가미카제들이 미 해군 함정을 공격하여
호위 항공모함 한 척을 격침시켰습니다. 섬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서쪽의 평평한 지형은 전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미군이 더 나은 진전을 보였지만 채석장을 향한 공격에서는 미군 사상자가 늘어났습니다. 해병대의 한 중대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이 1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첫 3일 동안 약 5,300명의 해병대원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기 때문에 예비부대인 3해병사단이 예정보다 앞서 투입되었습니다. 2월 22일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B는 이오지마의 화산모래를 군화에 달라붙고 무기를 망치는 끈적끈적한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해병 28년대는 보고했습니다. 하루 종류 안 좋은 날씨와 낮은 가시성이 우리 작전을 상당히 방해했습니다. 화산재와 섞인 비는 거의 모든 자동화기에 지장을 초래하여 단발 사격으로 줄어들게 했습니다. 알렌 68 D+4 2월 23일 이 터널들은 2월 23일 28년대가 최종 공격을 시작할 무렵 스리바치산의 일본군 수비대 800명이 북쪽으로 철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정상에서 약한 저항에 맞닥뜨린 후 해병대들은 점령을 알리기 위해 산정에 2개의 성조기를 개항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세기 가장 상징적인 사진 중 하나를 창조해냈습니다. D+5 2월 24일. 하지만 스리바치산 점령이 미군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미군은 일본 비행장을 공격했지만 일본군의 지뢰와 대전차포로 인해 전차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류탄, 화염방사기, 소화기로 무장한 미 보병들이 선봉에 서야 했습니다. 일본군은 북쪽 끝에서 완강히 버텼고 미군은 서쪽에서만 진전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4해병사단이 채석장을 정리했지만 이제 그들은 지금까지 만난 가장 강력한 적 진지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D-6 2월 25일 D-6의 동쪽의 해병대들은 고기갈기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는 힐 382 터키노프 앰피티에터라고 알려진 낮은 분지라는 세 곳을 중심으로 한 일본군 방어진지 단지였습니다. 이 진지들의 수비대들은 기관총, 포격, 그리고 매설된 전차로 서로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미군의 진격은 더디어졌고 진전은 병사들이 터치다운이라고 부른 100야드 돌파로 측정되었습니다. D+7, D+8, 2월 26일, 2월 27일 4해병사단은 이후 며칠 동안 고기 갈기와 계속 씨름했고 다른 사단들도 각자의 강력한 거점에 부딪혔습니다. 2월 27일 미군은 점령지를 통합했지만 북쪽으로의 진격은 여전히 터치다운 단위로 측정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자신들의 진지를 완강히 방어했으며 이러한 진지들은 종종 미군 기갑부대가 지포 화염 방사기 전차를 동원한 근접 사격으로 공격할 때까지 버텼습니다. 미군 전차병들은 동굴 입구를 무너뜨리기 위해 돌진하거나 궤도로 갈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일본군 병사 오코시 하루노리는 그의 두려움을 해상했습니다. 죽은 척 쓰러져도 평지에서는 미국 트럭과 전차가 당신을 밟고 지나갈 것입니다. 일부 병사들은 밟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호에 숨었지만 미국 전차들이 호를 발견하면 그 위에서 굴러다니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으스러뜨렸습니다. 그렇게 당하면 죽을 때까지 꿀꿀거리며 운명해야 했습니다. 슈자이한 대단엔 132페이지에서 133페이지 D+9일 2월 28일 미군 사령부가 원래 전투의 마지막 날로 예상했던 2월 28일 승리는 여전히 먼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쪽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슈미트는 3사단에게 일본군 마지막 방어선을 분할하기 위해 중앙에서 해안을 향해 진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규모 포격과 공습의 지원을 받아 해병대는 밀고 나아가 2번 비행장의 잔해를 점령했습니다. 다음 날까지 미군은 미완성 3번 비행장을 위협했고 서쪽에서는 5해병사단이 또 다른 준비된 방어진지인 니시 능선과 충돌했습니다. 동쪽에서는 힐 382가 부분적으로 점령되었지만 터키 너브와 앰피티아터의 일본 군들은 계속 버텼습니다. 미군 사상자와 피로가 누적되면서 점점 더 많은 하사관들이 해병대 부대를 지휘하게 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2등병들이 부대를 이끌고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E+11 3월 2일 하지만 동쪽에서 미군이 진전을 보이고 있을 때
중앙 진격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힐즈 362B11과 362C12의 일본군 수비대들이 해병대를 막아서고 있었고 정상은 잔혹한 백병전 쪽에서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다음 날인 D+12까지 교착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해병대 사상자는 매우 높았습니다. 전사자 3,000명, 부상자 13,000명, 일본군은 14,000명을 잃었고 거의 모두 전사, 약 7,000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쪽에서 미군은 니시와 힐 362A13을 점령하고 MPTL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전투가 계속되면서 해병대는 일본군의 기만 전술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병대 군복을 입고 M1 소총으로 무장한 일본군 저격수들과 마주쳤고 또한 적이 그들의 시체에 함정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LN-153 D+13에서 D+14, 즉 3월 4일부터 5일입니다. 향후 공세에 대비해 슈미트는 전선을 정리하기 위한 소규모 공격을 제외하고 이틀간의 휴식을 명령했습니다. 새로운 미군 보충병들이 도착했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전투 경험이 없었습니다. 1번 비행장에서는 오늘 파손된 B-29 폭격기 다이너마이트 호가 비상 착륙하는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의 미군 공격은 대규모 포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포들은 첫 1시간 동안만 22,500발 이상의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와 진격 전반은 미군 입장에서 실망스러웠습니다. 치열한 일본군의 저항으로 해병대의 진격은 섬 전체에서 고작 50에서 100m에 그쳤습니다. D+16, 3월 7일 일본군들이 이제 해병대의 공격 방식과 일정, 포격 후 보병 돌격에 정통해졌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3, 4단의 그레이브스 어스킨 소장은 포격 없이 오전 5시에 동이 틀 때 공격을 제안했습니다. 그레이브스의 부대들은 이전처럼 정면으로 나아가지 않고 인접한 4, 4단을 마주보는 일본군 구역으로 진격할 것입니다. 미군은 3월 7일 처음으로 이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고 그날 끝날 무렵 힐 362C16을 점령하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진격은 후시만 주머니라고 알려진 일본군 저항 거점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이 거점은 계속 버텼습니다. 같은 날 자정 고위 일본군 지휘관 이노우에 사마지 대령은 구리바야시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치이와 곧 17 일대에서 1,500명의 반자이 특공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미군 전선을 뚫고 장비를 파괴하며 심지어 수리바치산에 올라 일본 국기를 개양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해병대의 포화는 그의 부대를 초근거리에서 괴멸시켰고 그들 중 일부는 대나무 창이나 폭발조끼만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적은 손실만을 입었습니다. D+17일, D+19일, 3월 8일부터 10일까지. 낭비적인 반자이 특공은 동쪽의 주요 저항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이후 3일 동안 해병대들은 쿠시먼 주머니 18의 일본군 거점들을 우회하고 마침내 고기갈기 19를 제압했습니다. 북쪽에서는 미군 정찰대가 일본군이 이를 밀어내기 전에 바다에 도달했습니다. 구리바야시는 전투가 끝나가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는 도쿄에 다음과 같이 전신했습니다. 생존한 모든 전투 부대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적에게 일본 영토의 일부를 점령하게 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데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알렌 161. 비록 이후 오키나와 전투가 미군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것이지만 이오지마는 여전히 해병대에게 가장 치명적인 단일 전투였으며 태평양 작전에서 미군 사상자가 일본군 사상자를 넘어선 유일한 전투였습니다. 이오지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유산을 가진 전투이기도 합니다. 미 육군과 해군은 이후 이 작전이 특히 치른 대가에 비해 거의 쓸모가 없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도된 실용적 목적을 위해 즉각적인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전쟁 마지막 몇 달 동안 2251대의 B-29들이 이오지마에 비상 착륙하여 24,000명의 미 항공병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동지들이여,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적에게 잡힌 것이 부끄러웠지만 몇몇 장교들도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우리 대화에서 우리는 천황을 위해 살고
미래의 더 위대한 일본을 위해 일하는 것이 단지 쥐처럼 지하에서 죽는 것보다 더 영예로운 일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메시지는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군은 진격을 계속했고 피해 협곡을 제외한 모든 일본군 거점을 제거했습니다. 미 당국은 3월 14일 이오지마를 안전하다고 선언했지만 구리바야시는 겉보기에 난공불락의 벙커에서 9일을 더 버텼습니다. 아군 오사 가능성 때문에 미군 포병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화염방사기, 수류탄, 폭발물로 무장한 해병대들이 이를 제압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3월 23일 구리바야시는 근처 치치지마에 일본군 수비대에 마지막 통신을 보냈습니다. 치치지마의 모든 장병 여러분, 이오지마에서 작별 인사드립니다. 앨런 217. 구리바야시의 최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살했을 가능성도 있고 최후의 날들에 더 흔해진 반자이 특공 중 하나에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월 26일 약 2,300명의 일본군 병력들이 피해 협곡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와 2번 비행장을 기습했습니다. 주보 항공병과 건설인원들을 공격했죠. 미군이 신속히 파괴한 이 특공은 전투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이제 D+35일입니다. 해병대 사상자는 약 23,000명, 전사자 6,800명 포함이었고 해군은 약 2,80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섬에 있던 일본군 21,000명 중 19,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전투 중 항복한 이는 216명에 불과했으며 최대 2,000명은 소규모 집단으로 계속 저항하다 미군에 의해 소탕되었습니다. 비록 이후 오키나와 전투가 미군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것이지만 이오지마는 여전히 해병대에게 가장 치명적인 단일 전투였으며 태평양 작전에서 미군 사상자가 일본군 사상자를 넘어선 유일한 전투였습니다. 이오지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유산을 가진 전투이기도 합니다. 미 육군과 해군은 이후 이 작전이 특히 치른 대가에 비해 거의 쓸모가 없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도된 실용적 목적을 위해 즉각적인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전쟁 마지막 몇 달 동안 2251대의 B-29들이 이오지마에 비상 착륙하여 24,000명의 미 항공병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